네. 우리 마니커에서 또 릴레이 특가를 합니다. 마니커. 참 마니커 이 회사는 참 꾸준해. 꾸준히 뭘 하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한테 광고 들어와도 뭘 안 하고 그냥 계속 우리가 광고하면 사실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 네네네. 우리를 진짜 부지런하게 만들어주시네. 네. IQF라고 있어요. IQF. 네. 그래? Individual Quick Freezing이라는 개별 급속 냉동 이런 행사 제품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개별 아주 꽁꽁 얼린 이런 제품들 건강하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닭으로만 한 길을 걷죠? 딴 거 안 하죠? 네. 일일 일닭 외길. 네. 우리 김프로님도 건강한 닭고기 섭취하시고요. 닭고기는 역시 뭐 마니커가 최고다. 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2주 동안 릴레이 지금 특가 진행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이지만 뉴스 1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주신다고요? 예,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취재원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이게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 저평가 종목이라는 게 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를 뭐 뉴스 하나로 그러니까 뭐 짧게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뉴스 3 시간을 좀 터보기로 했습니다. 그 SNS 보니까 요새 모닝 미팅을 하게 되면은 운용사의 그 70년대 초반에 그 주식 운용 본부장들이 좀 어깨가 좀 막 펴져가지고 노장들. 네. 70대 초반 노장. 난 뭐야? 옛날에 그 MG 주식들 좀 이렇게 발랄한 주식들 때문에 되게 소외돼 있던 주식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그 약간 어르신들이 이게 주식은 이런 거야 막 하면서 또 이렇게 어깨 쫙 펴고서 야 니네 그렇게 맨날 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을 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뭐 장밋빛 스토리나 미공개 정보를 찾아 헤매던 시장보다는 그 기업의 적정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좀 더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저는 일단 좀 보기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가 얼마 전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PBR 테마라니 좀 웃기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올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PBR이 낮은 저평가 종목이라는 게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격이 낮은 회사가 오르는 거는 돈이 돌다 갈 데가 없을 때 가는 거 말고는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PBR이 낮은 주식 척결해야 된다라는 건 다 맞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PBR은 결국 이제 ROE의 함수인데 이게 뭐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PBR은 자산 대비 가격이 낮은 거고 자산이라는 건 그동안 벌어들인 돈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잘 벌어서 그랬던 회사들이 좋은 거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자산만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다만 PBR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럼 그 모아놓은 자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했던 그 취재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인 것 같아서 좀 미리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나라의 그 지금 요새 저PBR 주식 얘기하는데 그럼 저PBR 주식이 뭐냐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뭐 그냥 대충 저걸로 뽑아봤습니다. 한국거래소 데이터로 좀 뽑아봤는데 보면은 뭐 지주회사, 뭐 건설회사, 뭐 섬유회사, 건설회사, 금융회사, 지주회사, 유통회사 뭐 이런 데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0.03도 있어요, 저거 상장사.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숫자가 조금 약간 데이터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럼 저거 사자. 0.03? 저 공개해서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데이터 보정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런 회사들이 왜 이렇게 PBR이 낮은가 생각해 보면 일단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 자산 레버리지로 영업을 해요. 경기 좋을 때 자산 가지고 보증 확 일으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은 PBR이 원래 좀 낮아요. 거기다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배당 통제한다라는 게 굉장히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금융주가 좀 많이 올라간 거, PBR이 낮은 걸 다 알면서도 그 주가가 좀 올라갔던 거는
야 지금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하는데 배당 통제 그렇게 세게 하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서 금융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좋고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업 설비 투자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나 내연기관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진짜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산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그게 좀 안 가다 보니까 낮은 측면이 있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자산이나 순이익이 연결 재무제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사는 조그만데 그 밑에 딸려 있는 것들이 네. 그냥 쫙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되게 크게 보이는데 주가는 낮은. 그리고 또 자회사는 다 복수 상장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밸류를 또 못 받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받는 게 이제 금융, 자동차, 지주 이런 데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런 회사들의 앞자리를 따서 보통 이렇게 테마주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거는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네. 금융, 자동차, 지주를 네. 약자로 부르면 안 된다. 뭐 그런 순서를 얘기. 좀 바꾸면 되죠, 뭐. 네. 지주, 자동차, 금융 이렇게. 아 지자금 이런 네. 식으로. 아 그러면 되겠네요. 김프로님은 어떤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아유, 나 그런 상스러운 거나 안 곁에도 잠깐만. 안 가. 아 이게 어디가 상스럽죠? 금이 상스럽습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왜 상스럽습니까? 상스러운 거예요? 넘어가. 예.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가 맞을까요? 예.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가 맞냐? 예, 예. 저평가로 봐야죠. 예, 거기서 그 삼성증권의 그 정성태 애널리스트가 SNS에 네. 올린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코스피 지수하고 EPS가 이익이잖아요. 이익. 이익하고 코스피하고 같이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아유 아주 일치하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법만큼 주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저평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저평가라는 거를 좀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게 그럼 다 이게 뭐 주가가 다 맞춰서 가는 거냐 아니면 네. 저평가돼 있는 데가 실제로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저평가 회사라고 할 때 그 예전 저평가 회사, 이거 김프로님 굉장히 익숙하실 건데 뭐 저런 데들이 있습니다. 저 회사 땅만 봐도, 내가 땅만 해도 얼만데, 그쵸.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땅만 해도 얼만데라는 것이 과거의 저평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사실 예전에 좀 정보가 좀 불투명하고 막 그럴 때는 그런 회사들 찾아가지고 야 이거 자산 재평가에서 땅이 지금 100만 원이라고 장부에 써 있는데 사실은 100억이야. 그렇죠. 뭐 요런 저평가들을 많이 찾았어요. 옛날에 뭐 만호제강이니 막 그런 것들. 만호제강 얘기 오늘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엄청. 그럼 예를 들어서 그 BYC 뭐 하는 회사죠? BYC 빤스 만드는 데 아니에요? 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지금 BYC는 상업용 건물이 34개, 오피스 건물이 4개, 지식산업센터 하나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던 땅, 예전에 그 서울에 공장 부지도 있고 막 그랬던 땅들이 네. 지금 예전에는 거기가 그냥 외졌는데 뭐 동대문 이런 데가 예전에 좀 외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내로 포함되다 보니까 막 대박이 나는 이런 데들이 예전에 과거에 얘기했던 저 PBR 주식이에요. 속옷도 만들긴 만들죠. 만들긴 만들죠. BYC 하지 백양. 그러니까 예전에 백양 쌍방울과 백양이 투톱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이겨버렸지. 뭐 경방 이런데 지금 저기 영등포 영등포. 타임스퀘어 음. 이 경방 공장 부지였거든요. 아 경방 무슨 뜻인 줄 알죠? 경성방지. 경성방지, 네. 경방필 백화점도 있었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런 데들이 많았습니다. 막 전주에 땅 엄청 많은 대한방직. 방림 뭐 이런데. 저거 한번 개발하면 끝난다. 네. 뭐 서부트럭 터미널.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여기도 있죠. 여기 그 롯데칠성. 아 서초동. 예, 지금 여기 서초동 지구단위 계획인데 삼성타운 부지가 다 해봐야 5,3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롯데칠성 이 물류 창고가 43,000제곱미터예요. 저기 진흥 아파트보다 크네.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거 개발하면 끝난다. 저긴 지금 뭘로 써요? 저기 지금 저거 지금 물류 창고. 물류 창고야. 물류 창고. 강남에 저 땅을 예, 예. 와 롯데 돈 많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얘기했던 주로 저 PBR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발견되면 이제 개발하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이게 가끔씩 테마로 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요즘에 참 잘 안 쳐주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네. 그런 데들도 과거에는 좀 제발 좀 개발 좀 해라, 재평가 좀 해라 그 압력들을 계속 받으면서 실제로 개발에 들어간 땅들이 꽤 많아요. 근데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보통 한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별 의미가 없더라라고 얘기해서 이런 거는 왜 알만한 사람들 다 알아서 저평가라고 안 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기업 가치가 낮은 회사지 저평가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면 저평가된 회사를 좀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를 좀 여러 취재원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서 제가 3개 정도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꼭 자산만 타고 저평가는 아니다. 예, 예. 네. 그 상장 회사라는 인식이 아예 없는 기업. 그리고 대주주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배구조 가지고 묘기를 하는 기업. 네. 그리고 번 돈을 쌓아놓기만 하는 기업.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사실 3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럼 첫 번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아까 좀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만호제강입니다. 그러니까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이 한 2,500억, 당기순이익은 한 63억 정도로 이익이 많진 않아요. 네. 근데 자산이 2,500억, 부채가 한 200억 정도 되는 순자산만 2,300억입니다. 네. 근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주가 차트 같이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주가 차트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낮게 가다가 이렇게 쫙 올라갔다 여기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네. 이게 요 시점에 주주들이 행동주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가치가 쫙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라가서 여기서 멈췄는데 여기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아까 자산이 2,500억, 부채가 200억, 순자산만 한 2,300억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거의 2배가 올랐는데도 그 순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아요. 네. 근데 여기가 어떤 상황까지 됐냐면은 이게 대주주 지분율입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19.8%고 대주주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주주 지분율이 19.8%고 최대 주주가 20% 정도 갖고 있고. 최대 주주가 된 네. 그 개인들과 이 MKSS라는 그 3호? 그쵸. 그러니까 예전의 의미에서 소수 주주들이 네. 지분율이 21.6%로 더 높아졌어요. 어. 그러면은 이제 지분율이 더 높으니까 이게 누가 주인입니까? 뭐 대주주가 주인이긴 하죠. 그러니까 주식 많이 가진 사람이 예, 주인인 게 예. 상장 회사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최대 주주가 내가 지분 많으니까 소수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게 문제였는데 그럼 소수주주들이 주식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주주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가지게 됐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지난 추석 때 주주총회를 했는데 사측이 128만 표를 모았고 주주 측이 135만 표를 모았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네. 그러면 이사선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표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소수주주들이라고 불렸지만 이제 대주주가 됐으니 이 회사의 이제 사내이사 선임이라든지 이건 이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죠. 네. 근데 이 주주총회를 운영하는 거는 회사 쪽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의사진행 발언을 의사진행을 회사 쪽에서 하잖아요. 근데 회사 쪽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들이 의견을 모아 갖고 온 거 보니까 당신들은 공동 보유자다. 공동 보유자는 5%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 다 공시를 내야 되는데 니네 왜 공동으로 보유하고 이거 안 했니? 니네 의결권 다 제한. 그래가지고 그냥 의결권을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원래 그게 법에 맞긴 해요. 법 취지에 맞나요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럼 이번에 사내이사는 대주주가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네. 우리가 이 사람을 한번 우리가 투표를 합시다. 네. 라고 해서 의견을 모은다고 해서 공동 보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주와 특수관계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공동 보유자라 함은 그런 그쵸.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주식을 보유해서 같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공동 보유자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야 우리 대주주가 너무 맘대로 하는 것 같으니 우리 의견을 같이 모아서 표를 한번 행사해 봅시다. 이 사람들을 공동 보유자로 몰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진행 발언을 그쪽에서 하게 됐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처분을 또 이제 그 주총 의견 가처분 냈는데 또 법에서도 또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저평가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아무리 그러니까 주식을 모아서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죠. 더 주식 수가 많다는 거에도 전혀 개념치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경영한 회사. 예, 그리고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가 만호제강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이유가 분식회계예요. 네. 분식회계로 거래 정지가 돼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이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의견 거절이라는 거는 회사 쪽에서 자료를 안 주면 감사인이 그걸 평가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럼 의견 거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견 거절이 나와서 지금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회사 쪽에서 경영진은 뭐 월급도 받고 법무 비용도 낼 수 있고 뭐 하잖아요. 어차피 이사들이 다 결정하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뭐 심지어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기고 대표이사가 됐는데 등기를 치러 갔더니 등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쪽,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제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슈퍼개미가 지분율을 30% 넘게 확보를 해서 약간 이제 주주 제한을 하니까 그 슈퍼개미가 이제 레버리지, 그러니까 약간 대출을 받아갖고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회사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주가를 폭락을 시켜요. 그러면 대출 갚아야 되지. 그럼 반대매매 반대매매 나오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저평가되는 일들이 좀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적대적 M&A를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갖고 오고서 자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선 적대적 M&A라는 그 의미 자체를 이렇게 뭐 힘들게 키워온 회사를 사냥꾼이 뺏어간다. 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저평가되는 제일 극단적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 이제 대주주가 지분율 가지고 장난치는 그 지배구조 가지고 묘기를 부리는 경우는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지주사 전환할 때 자사주마법 부리고 이거는 뭐 다 합니다. 뭐 삼성, SK, 한화, 현대중공업, LG 안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 그래, 저평가가 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려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네. 돈은 없으니까 돈은 안 내고 지분율을 한 60% 정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50% 상속세 내갖고 한 30% 정도 애들 물려주면은 대충 유지된다. 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다 했습니다. 그걸.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극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곳 한 곳을 말씀드리면 하림. 하림은 하림홀딩스, 선진지주, 제일홀딩스, 농수산홀딩스 지주사를 무려 4개를 만들었다가 지주사가 4개예요? 예. 그거를 다시 이제 뗐다 붙였다를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최근에는 또 이제 NS 지주 만들어서 하림 지주로 다시 붙이려고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 있냐? 그 아들 김준영 씨 여기는 과거 전통적인 재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10여 년에 걸쳐서 그 지주사 4개를 뜯어 붙였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들 김준영 씨의 지분이 이렇게 더해 보시면 4.3 더하기 19.98이니까 아버지보다 많습니다. 여기는 이미 이제 승계가 끝났고요. 네. 증여세는 한 100억 정도 냈습니다. 100억만 냈어? 예.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100억 내갖고 아들한테 승계까지 다 끝난 회사고 그러면 그 나머지 회사들에 있는 상장사들의 주주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리들을 다 뺏기게 되는 그런 구조의 대표적인 상장사 케이스. 뭐 있어요 저기? 저기 10위권이야. 이게 많죠. 페노션도 있고 H&M도 뭐 NS 쇼핑 그저 NS 홈쇼핑도 옛날에 좀 있었고 근데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할인 주주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일 얘기들 시간이 별로 다 돼가지고 아니, 천천히 많이 하세요. 제가 좀 줄이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회사에 돈을 벌어서 잘 모아놓는 회사는 좋은 회사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은 돈을 버는 도구지 돈을 쌓아놓는 창고가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 있는 돈은 사실 그 회사 거가 아니라 주주들 건데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미래에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유보를 시켜놓는 거고 네. 그만큼 못 벌 거다 그러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주주들한테. 근데 안 돌려주고서 그냥 그걸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그 회사가 가진 그 돈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안 돌려주고 있으니까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에서 좀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투자자들과 제일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좋은 회사로 대부분 현대백화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예. 현대백화점이 돈을 잘 법니다. 지금 같이 보시면은 한섬,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배당 성향이 8.5, 11.1, 5, 30 여기 좀 올랐다 12.7, 뭐 27, 13, 뭐 11, 13 아니 여기가 스타트업 미래 투자하는 바이오 테크 기업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백화점 사업하고 홈쇼핑 사업하는데 뭐 미래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있다고 돈을 다 쌓아놓고 그냥 배당도 안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니네가 그 돈 가지고 미래에 대단한 투자할 거 있으면 투자해라. 투자도 안 할 건데 왜 돈을 그렇게 다 싸들고 있냐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냥 그 돈은 자기 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네. 여기가 그 유통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렇게 했을 때 다 비슷비슷합니다. 많으면 0.4, 적으면 PBR? 0.2, PBR 기준으로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주주들이 제일 화를 내고 있는 건 뭐냐면 아니 롯데가 지금 롯데그룹에 뭐 진짜 뭐 잘 되고 있는 회사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롯데는 또 거기 또 쇼핑 계열은 중국에 투자했다가 사드 보복 맞으면서 굉장히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봤어요. 거기다 신세계 이마트 같은 경우에 뭐 이베이 코리아라든지 뭐 와이너리라든지 이런 거 신규 투자하다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럼 현대백화점은 그런 거 없이 돈을 정말 잘 벌었다고요. 잘했다고요. 잘했는데 그냥 비슷한 0.2, 0.3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잘 모아놨으면 차라리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든지 예, 예. 아니면 신규 사업 투자를 뭐 또 해보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순부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순부채는 뭐냐면은 전체 차입금이 있고 생현금이 있을 때 네. 생현금으로 부채 다 갚고서 얼마 나오냐. 음. 그러니까 생현금이 얼마나 많은지 현대홈쇼핑은 순부채가 마이너스 2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빚 갚고도 2천억 남는 거예요? 예, 현금으로 나머지 자산 이런 거 말고 현금으로 그럼 빚을 갚지. 갚는 게 차라리 낫죠. 아니면 그 2천억을 가지고 뭐 신규 투자를 하든지 안 할 거면 그냥 주주들 주든지 그러면 거기서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갈 건데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하든지 네. 그게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고 퓨처넷 같은 경우는 케이블 TV 업체인데 순부채가 4,500억입니다. 마이너스 4,500억. 어디가요? 그 현대 퓨처넷이라고 이 그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에 있는 계열사예요. 어디 돈이 많어? 그러니까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뭐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차입금 현금 다 갖고도 한 4,700억 남고. 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괜히 가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해서 뭐 배당 주세요 할 때 그냥 뭐 내 있으니까 돈 내나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아니 당신들이 현금이나 투자해서 벌어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정말 그 유용한 투자처에 쓰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돌려주든가 그거 돌려주면 내가 그러니까 좀 더 딴 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테니 네. 그냥 좀 돌려주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 얘기를 해볼게요. 배당을 많이 하는 KTNG 주주들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KTNG 보면은 배당 성향이 거의 50%가 넘고 거의 60% 가까이 배당 성향이 나와요. 네. 근데 왜 주주들하고 싸우냐 보시면은 순부채 돈 쌓여 있는 게 2조 원이 넘게 그냥 쌓여 있어요 현금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니네가 배당 성향 높은 건 알겠는데 그 현금 다 쌓아놓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다른 담배 회사들을 보면은 뭐 브리티시 타바코라든지 제펜 타바코라든지 필립 모리스라든지 거의 80%가 넘어요. 배당 성향이. 예. 우리나라 치고는 낮은 것도 아닌데 저거.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회사의 특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처럼 뭐 계속 반도체 투자를 담배 해야 돼요. 회사가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할 건 없지.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제대로 배분을 못 하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담배 회사가 너무 또 신규 증설하고 또 그 그것도 용어 붙여. 새로운 개념의 담배 만드는 것도 좀 그렇다. 네. 그러면은 어떤 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기업은 뭘 하는 데냐면 주주들한테 우리가 회장님한테 보고 들어가면 당연히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이만큼 벌고요. 그거 어떻게 나눕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요새 현대차 주가 많이 오른 거 현대차가 네. 거의 한 2018년부터 하던 게 뭐가 있냐면 가이던스를 그전엔 발표 자체를 안 했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올해는 이만큼은 팔 거고요. 이만큼을 벌 것 같고요. 투자는 이만큼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만큼을 써서 남은 돈이 이만큼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남은 돈 중에 배당은 연간 25% 이상 실시하고 주기는 4번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은 1년에 1%씩 26년까지 소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경영진이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우린 이걸 보고서 그러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를 한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나한테 얼마를 돌려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얼마로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이걸 이렇게 물론 현대차도 2번 아까 두 번째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 순환 출자를 한다거나 그런 거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2번에 문제가 분명히 있죠. 거기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문제라든지 있어요. 근데 3번
3번 문제에서는 삼성전자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배당을 할 거고요. 자사주 소각은 어떻게 할 거고요.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할 거예요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현대차도 그런 부분들이 2018년부터 쭈저리 지켜지고 있고요. 금요일 날 네이버 실적 발표하고서 주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매출 뭐 9조 원, 10조 원 육박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네이버에 대해서 감춰져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배당 성장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네. 배당을 계속적으로 늘린다라는 거는 올해가 내가 받은 것보다 내년에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고요. 더 많은 배당을 하려면 돈을 더 벌어야 되겠구나도 알 수 있어요. 10년 이상 배당 성장주 36선 아이투자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네이버가 10년 연속 배당이 증가한 회사입니다. IT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나이스 평가정보 이런 데들도 꾸준하게 배당을 10년 동안 늘려오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시장이 따박따박 기업 가치를 올려가고 잘 소통하는 기업들에 관심이 없을 때는 오히려 이런 회사들이 다 소외돼 버려요. 그냥 뭐 스토리 좋고 테마 좋고 수급 좋고 뭐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사람들이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좀 저평가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같은 지주 회사라고 해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에 배당 성향이 3% 4% 이래요. 어우. 그러니까 지주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밑에서 배당 받아 올려가지고 그거 나눠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재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맨날 우리나라 뭐 배당 성향이 네. 3% 배당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 뭐 무슨 MSCI 뭐 선진국 지수 들어가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지수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런 거부터 일단 예, 그래서 해결이 제가 돼야 말씀드리고 되겠네. 싶은 거는 이런 네. 거 할 때 말 안 합니다. 누가 말해봐야 욕이나 먹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이제 일일이 막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으면 찾아볼 수도 없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을 짠다 그랬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 이런 계획들을 주주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기본적으로 IR을 할 때 분기별로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네. 그거 반드시 IR 하도록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얘기 하는데도 고마해라는 사람도 있네. 회사 그래요? 그 회사 관계자 아니에요 혹시? 그게 뭐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어떤 데 투자를 해서 네.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돌려줄지를 알아야 네네.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좀 낮다, 높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2020년에 분기 배당한다 그러고 약속 안 지켰어요. 근데 그때 그랬습니다. 이제 팬데믹 때문에 돈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못 하겠어요. 할 때 그럼 주주들이 야 그래도 배당해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짠다면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그거부터 해야 된다. 얼마를 투자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얼마가 나오면 여기에 얼마 정도 배당 성향을 가져가겠다. 이게 뭐 네이버가 배당을 엄청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주하고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지키겠다는 그렇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죠. 근데 이것도 뭐 지금도 그 모양인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실적 발표의 차이가 미국은 실적 발표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오르고 어닝 쇼크가 나면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 반대로 가죠.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이거 여의도 용어로 톤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 좋을 것 같은데 미리 좀 어떻게 좀 해줘요. 톤다운. 이걸 왜 미리 따로 친한 사람만 알려줍니까? 그거 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고 불법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실적 발표 보고서 뭐 해봐야 다 반대로 가고 막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자만 대상으로 그냥 원래 소수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IR할 게 아니라 모든 주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IR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 부분 정도는 좀 정부에서 강제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네.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OCI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 컨퍼런스 콜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우현 회장이 직접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거 몰라가지고 실적 발표 나와서 기업에 전화해가지고 이 실적 관련한 설명 좀 듣고 싶은데 IR 담당자 있나요? 그럼 없는데요?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잡아줘야 되고 네. 그 요새 정부가 참 무섭긴 무서운 것 같은 게 최근에 최대 배당하는 곳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정말 딱
정말 못하는 애들은 반성문 내고 주주들한테 반성문 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계획 이렇게 짤 거고요. 이 정도를 할 거라는 거 계획을 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잘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보면서 그렇게 하면 잘하는구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게. 근데 물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오버밸류 돼가지고 팍 올라가 봐야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소한 투자자들이 어디를 등대로 삼아서 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오버밸류냐 낮은 밸류냐를 평가할 수 있게끔 그거부터 갖춰가는 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저평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지금 아주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